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은 모스크바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7월 18일 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모스크바를 대상으로 한 가장 크고 깊은 공격 중 하나를 수행했습니다. 수백 대의 무인 항공기가 러시아 수도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비아닌에 따르면 370대 이상의 드론이 모스크바 방향으로 보내졌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대부분을 거리에서 무력화했지만 일부는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밤 시간에 모스크바의 문턱에 있는 엘렉트로스탈 교회 크렘린에서 53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인 와일드베리의 거대한 물류센터가 폭발했습니다. 이 시설은 약 36만 5천 제곱미터에 걸쳐 운영되었습니다. 최대 2억 개의 물품을 저장할 수 있었고 러시아 전역의 와일드베리 유통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 중 하나로 기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는 공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창고에 불이 붙었고 검은 연기는 50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모스크바 지역의 노긴스크시에 있는 중요한 석유 저장소가 드론 공격으로 불탔습니다. 이 시설은 경유, 휘발유, 디젤 등류의 저장 및 유통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총 저장 용량이 약 11,500세제곱미터에 달하는 24개의 탱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지역의 연료 거래자와 연료 회사들을 위한 주요 물류 허브였습니다. 몇 시간 후에도 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고 같은 밤에 탐보프 지역의 코토프스크에 있는 또 다른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 시설 모두 동일한 대규모 드론 공격의 일부였으며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의 에너지 인프라와 경제 물류를 동시에 겨냥한 더 큰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의 자체 수치도 그 규모를 인정합니다. 국방부는 밤새 379대의 드론이 요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아닌은 그중 64대가 수도 근처에서 격추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스스로 말해준다.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이것이 의도적으로 선택된 공격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군사 물류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된 와일드베리 창고와 석유 시설을 목표로 삼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모스크바와 탐보프 지역의 물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 밤이 의미하는 바를 층층이 분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작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및 지정학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어 비디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그 억압을 뚫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탱크, 참호, 전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후방, 경제적 동맥, 그리고 민간인의 일상생활의 중심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와일드베리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의 아마존입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매일 이 플랫폼에서 쇼핑하고 주문을 기다립니다. 이 창고가 타격을 받으면 배송 체인이 흔들리고 선반이 비어가며 가격이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민간 전자상거래 회사가 아닙니다. 그 소유자들은 2021년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군사용으로 향하는 드론 부품, 항법 장비, 물자의 운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와일드베리 물류 네트워크는 러시아 전쟁 경제, 수입 대체 및 공급망에서 전략적 역할을 하며 크렘린의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민간 목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물류를 지원하는 시설을 공격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에서 이러한 공격과 크렘린 간의 연결이 발생합니다. 노긴스크의 석유 저장소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모스크바 같은 거대 도시의 연료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휘발유와 디젤 부족, 물류 비용 상승, 심지어 연료 배급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러시아 시민의 주머니와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격입니다. 이제 지전략적으로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깊은 타격 전략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크렘린에서 50km 떨어진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수도의 바로 외곽에서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격은 또한 경제전쟁의 새로운 더 무자비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이 아닌 물류와 공급망을 통해 러시아 경제를 타격하려고 합니다. 와일드베리와 같은 거대 기업의 중앙 창고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질적 피해와 심리적 충격을 모두 초래합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 대중은 전선은 멀리 있다, 우리와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전쟁이 모스크바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수도 외곽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하늘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경제적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치게 하여 국내 불안을 심화시키고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쟁의 대가를 느끼게 하려 합니다. 잠시 휴식, 여러분의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 분석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밤이 단발성 습격이었는가, 아니면 훨씬 더 큰 계획의 가시적인 면이었는가? 이제 젤렌스키의 말로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전략이 모스크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타격은 모스크바가 무방비 상태라는 점에서 의미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역사상 가장 밀집된 방공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서 진정한 공황의 모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모스크바 상공에 이상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 헬리콥터인 Mi-26이 고층 건물의 지붕 위로 무거운 미사일 시스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무실 건물, 아파트 블록, 정부 건물의 옥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무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단일 헬리콥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스크바는 두 개의 밀집된 방공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주변과 내부에는 대략 130개의 위치, 약 100개의 판치르 S1 시스템, 그리고 약 24개의 S400 배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리는 2025년에 건설되었고 이제 크렘린은 세 번째 가장 넓은 외곽 고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5월에 단 사흘 만에 7개의 새로운 판치르 타워가 도시의 북쪽과 동쪽에 세워졌습니다. 이 시스템 중 최소 4개는 민간 건물의 옥상에 직접 설치되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민간 건물 위에 무기를 설치하는 것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크렘린에게 문제는 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수도의 하늘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요새화할 때 그것은 그 도시를 더 이상 안전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 25일에 젤렌스키는 그의 정보기관인 SBU에 40일간의 작전을 맡겼습니다. 무작위 드론 공격이 아니라 선언된 일정에 따른 캠페인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한 문장으로 침략자를 평화로 강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푸틴을 무력으로 물러서게 하고 패배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의도의 표현이었다. 앞으로 무엇이 타격을 받든 메시지는 동일할 것이다. 푸틴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바꾸라는 것이다.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 40일의 시계는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그리고 왜 그 날짜 8월 4일이 크렘린을 불안하게 해야 할까요? 이 40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젤렌스키는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SBU에 준 지시의 이름조차도 그것을 드러냅니다. 공격자를 영향을 미치는 작전입니다. 4년 동안 러시아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달력으로 돌아가 봅시다. 6월 25일에 40일을 더하면 8월 4일이 되며 이 기간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7월 4일 미국의 250주년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8월 2일 러시아 공수부대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이 있다. 1991년 8월 소련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8월 4일에 크림반도에 다차로 갔다. 그 휴가는 실패한 쿠데타와 소련 붕괴의 시작이 되었다. 분명히 하자면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공명이다. 그러나 그러한 날짜에 맞추는 것은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메시지이다. 목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석유로 설정했습니다. 정유소를 공격하고 크렘린의 자금을 차단하라. 맞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 기반일 것입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는 판치르, 이스칸데르, KH-91의 전자장치를 만드는 보로네시의 반도체 공장을 공격했고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로 이를 수행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금을 끊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공장을 끊는 것은 무기가 전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압박은 시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왜 중요한지 보려면 창문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8월 4일로 가는 길의 한가운데에는 외교적 지렛대인 앙카라가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8일까지 나토 지도자들은 워싱턴이 나토 3.0이라고 부르는 변화를 테이블에 올릴 것입니다. 이는 국방의 국민소득의 5%를 지출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목표로 합니다. 7월 7일 방위산업 포럼에서는 대서양 횡단 무기 생산을 다룰 것입니다. 젤렌스키에게 이 정상회담은 40일간의 압박 캠페인 정점에서 서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얻을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 작전은 러시아를 최대한 약하게 보이게 하고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승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맞춰질 수 있으며 앙카라에서 회담이 열리기 직전 시계와 스포트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지렛대 논리는 간단합니다. 40일은 푸틴에게 결정의 창을 부여합니다. 그 기간 내에 협상 테이블로 나아가면 압박이 효과를 본 것이고 버틴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약점으로 인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더욱 강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시계는 젤렌스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에게는 그것이 압박입니다. 40일 동안 매주 새로운 공격과 새로운 러시아는 약하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앙카라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와 더 단단히 결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계는 크렘린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 압박하는 메커니즘이며 이것이 바로 무작위적인 파도가 아니라 계산된 압박 캠페인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압박이 내부에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우크라이나 외국 정보기관이 입수한 러시아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젤렌스키는 놀라운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인들 중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이는 쿠르스크 작전 당시보다 높습니다. 66%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어렵다고 묘사합니다. 80%는 주요 경제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것들은 젤렌스키의 주장일 뿐 독립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방향은 맞을 수 있지만 주장일 뿐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주 동안 모스크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소, 가스 시설, 주유소가 하나씩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쟁이 사람들의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대국 중 하나의 수도에서 일반 사람들은 휘발유를 구할 수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을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도시가 이제 주유소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빠르게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모스크바 시민이 목청껏 외칩니다. 우리가 이 기름을 직접 생산하는데 제발 어떻게 가스가 없을 수 있지 친구? 여기 바로 이 기름이 있잖아. 땅에 구멍을 파면 기름이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키릴? 아니, 정부가 아니야. 사람들이야. 줄 서고 인위적으로 이 공황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가스가 있어. 사람들은 심지어 10리터씩 채우고 있어. 정말. 차가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데 그래도 채우고 있어 정말. 맹세코. 가스가 있어. 어제도 푸틴이 나와서 가스가 있다, 비축량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왜 이렇게 공포를 조성하는 거야? 나 아직 30km 갈 수 있어. 제발, 정말 지쳤어.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의 시민에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이 증강의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모스크바 주변에 40개 이상의 새로운 판치르가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 100개 이상의 방공 자산이 도시 주변에 설치되었고 2026년 4월까지 50km 반경 내에 89개의 판치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모스크바는 매년 조금 더 촘촘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매년 그 보호가 뚫리고 있습니다. 지붕 위로 옮겨진 시스템의 종류조차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그중 일부는 새로운 SMDE 버전의 판치르로 대포가 제거되고 미사일만 있는 모델로 소형적으로도 상업용 드론을 타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방어 구조가 아닙니다. 이는 공포의 벽이 도시 위에 조각조각 쌓인 것입니다. 수도를 이 정도로 요새화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건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보호하려는 것을 보면 푸틴이 이를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드러납니다. 이 공격이 일반적인 전선 뉴스와 다른 점은 그 위치입니다. 3년 동안 전쟁은 러시아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모스크바는 항상 그 원 밖에 있었습니다. 정권의 심장부, 엘리트들이 살고 돈이 돌고 군대가 지휘되는 곳,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성격. 크렘린 창문에서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 폭발하면 도시 전체의 불가침성이 사라집니다. 수도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수도입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잘 방어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표일 뿐이다. 아이러니는 공격의 시점에 있었다. 바로 그 시기에 세계 지도자들이 프랑스 에비앙에 모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논의되고 있었고 푸틴은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그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모이는 동안 그의 수도는 집에서 불타고 있었다. 고립과 취약성은 같은 아침에 닥쳤다. 이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현대 역사 대부분에서 모스크바는 전쟁이 물리적으로 닿지 않는 곳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의 공격으로 수도 중심부의 시설이 불타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이 전쟁의 드론 시대가 그 오랜 면역을 끝냈다. 모스크바는 또한 러시아의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정권은 이 도시를 나라의 다른 지역과는 별개로 반짝이는 손댈 수 없는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의 빈곤이 어떻든 간에 수도는 항상 권력과 안정의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단지 공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구축된 특권 의식을 겨냥합니다. 이 감정은 선전 측면에서도 비용을 수반합니다. 수년간 국영 텔레비전은 전선에서의 나쁜 소식을 먼 곳의 추상적인 일로, 다른 세계의 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은 숨기기 쉽지 않습니다. 수백만의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전쟁은 처음으로 그들 자신의 지평선에 보이게 되었고 한 번 본 것은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의 불가침성은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의 일부였습니다. 강력한 국가의 수도는 공격받지 않습니다. 공격받을 때 그 힘이 얼마나 진짜이고 얼마나 연극인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수년간 푸틴은 손댈 수 없는 중심, 흔들리지 않는 수도, 모든 것이 통제되는 요새라는 이미지로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정보, 특수부대, 미사일 부대, 무인 시스템이 하나의 안무로 융합되는 새로 설립된 우크라이나 심층 타격센터에 의해 수행됩니다. 올해 처음 5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공자산 174개를 타격했으며 추정 손실은 5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화제는 몇 달 동안 진행된 체계적인 캠페인의 가장 눈에 띄는 순간일 뿐입니다. 이 캠페인이 러시아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비용의 격차입니다. 상업 부품으로 제작된 몇백 달러짜리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하고 헬리콥터를 동원하며 수도 전체를 요새화하도록 강요합니다. 공격자는 저렴하고 방어자는 비싸며 이제 사거리가 1000km를 초과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보호해야 할 지역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계산은 매번의 공격으로 성과를 거둡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부과하는 비용은 우크라이나가 지출하는 비용의 몇 배입니다. 캠페인의 속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은 2026년에 이전 기간에 비해 2배로 늘었습니다. 가끔씩의 괴롭힘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심화된 전략으로 변했습니다. 매달 사정거리는 조금씩 더 늘어나고 목표 목록은 조금씩 더 길어지며 러시아가 여기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조금씩 더 줄어듭니다. 이 불안감은 한 사람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미사일 시스템들은 무작위 건물 위에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내무부 본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가의 가장 강력한 기관들이 그들 자신의 건물에 방공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휘계층과 관료제는 이제 같은 위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몇 주 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경제 포럼에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도시의 석유 터미널이 지평선에서 불타고 있었고 그 연기가 포럼 사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세계의 힘을 과시하는 무대에서도 무대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장거리 공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때 러시아에서 가장 보호받는 도시로 여겨졌던 수도가 하늘과 거리에서 모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엘리트에게 위험한 곳은 더 이상 전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무실 창문에서 보이는 도시입니다. 전쟁 첫 해에 모스크바 엘리트의 태도는 오만했습니다.
전선은 멀리 있었고 삶은 정상적이었으며 식당은 가득 찼습니다. 그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도시에서 드론 경보를 듣고 사무실 지붕에 미사일이 설치된 것을 보는 관리 계층에게 전쟁은 더 이상 텔레비전 속의 항목이 아니라 창밖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진정으로 지치게 하는 것은 전선에서의 손실보다 중심에서의 자신감 상실이다. 이것은 또한 세계에 대한 메시지이다. 자신의 수도 상공을 확보하지 못하는 군대는 동맹국에게 힘을, 적에게 두려움을 팔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수년 동안 러시아는 손댈 수 없는 강대국의 이미지로 억제력을 구축했으며 그 이미지는 이제 자체 정유소의 연기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실질적인 비용도 따릅니다. 수도가 안전하지 않은 지휘부는 자원을, 주의를, 그리고 방공망을 전선에서 빼내어 내부로 자신의 자리 아래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의 여단을 보호할 수 있는 판치르가 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장소가 많아질수록 공격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줄어듭니다. 군대는 지휘부를 숨길 수 있을 때 강합니다. 지휘관의 옥상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문 앞에 경비를 세워야 하는 국가는 이미 그 힘의 일부를 잃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상징적 전시보다 훨씬 구체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모스크바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움직이는 연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국가 정제 능력의 거의 3분의 1이 하루 약 214만 배럴이 반복적인 공격으로 인해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이제 일반 시민의 주유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중순에 휘발유 판매 제한이 지방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기는 25개 이상의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정유소를 최소 16번 공격했으며 그중 10대 대형 시설 중 8곳이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는 4월부터 휘발유 수출을 금지했고 6월부터 항공유를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 뒤에는 조용한 손실이 있습니다. 정지된 정유소는 러시아가 전쟁을 재정 지원하는 석유 수익의 일부를 깎아냅니다. 나라가 자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찾을 수 없을 때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연료도 줄어듭니다. 러시아가 수도 주변에 미사일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그 도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더 크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럴까 두려운 것 위에만 이렇게 많은 방어를 쌓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모스크바는 더 많은 미사일, 더 많은 방어망으로 둘러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새로운 판치르 타워가 늘어날수록 문제의 크기를 더 많이 알릴 뿐입니다. 도시가 방어될수록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는 푸틴의 통제 서사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권위주의 지도자의 권력은 그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그 인식이 그의 수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균열이 생기면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측근들조차 조용히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선에서의 후퇴는 논의되고 설명되며 심지어 숨길 수 있지만 모두가 볼 수 있는 하늘은 숨길 수 없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쟁이 더 이상 지도상의 제곱킬로미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갈등의 무게가 전선에서 러시아 내부, 정유소, 그리고 수도 상공으로 옮겨졌습니다. 푸틴은 이 전쟁을 멀리 떨어진 곳의 문제로 관리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그 멀리 떨어진 곳이 바로 그의 창문 밖에 있습니다. 한때 대륙 전체를 위협했던 군대의 총사령관이 오늘날 자신의 수도 상공을 지키려 하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더 이상 후방 지역이 아니다. 전쟁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로 여겨졌던 도시는 이제 다른 모든 곳과 같은 열린 하늘 아래에 있다. 이제 레드라인이 그어졌다. 이 콘텐츠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 하는